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연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분 레전드 연설이다, 사이다 경제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관심을 크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예. KDI에 계신데 뭐 유명 칼럼니스트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복잡한 이 전월세 임대차 3법 이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저희를 또 뭐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짧게 어떤 면에서 모든 내용을 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보면 5분 동안 들어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지금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을 보면 지금 임대차 입법의 문제점, 또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문제점, 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 문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비방한다든지 또 어떤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한마디의 야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윤희숙 의원의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초선 의원이 손도 못 떨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예. 보면, 정말 자기가 어떤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국회의원들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면들. 그리고 아마 여당 의원들도 사실 이 내용을 들었으면 굉장히 따끔했을 겁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이제 윤 의원의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윤 의원 본인의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맞아요. 가는 것 같은데 네.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리지널 임차인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비판도 했지만 네. 원래는 이제 2주택자였다는 거예요. KDI 연구위원 정책 담당 실장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KDI가 세종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에 하나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성북구에 있습니다. 네. 성북구에 자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택자였는데 세종은 이제 출퇴근할 일이 없으니 그렇네요. 최근에 매각을 했고 네. 1주택자인데 이것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지역구가 서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주소지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면서 임대인, 1주택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뭐 2주택자였다는 것은 비판 사안이지만 처분했으니까 최근 뭐 청와대도 다 비서관들이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자인 임대인이면서 전세를 주고 있는 본인도 전세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인 게 맞다. 이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예, 윤 의원의 주장을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소멸되게 생겼다. 이런 주장을 이제 어제 윤희숙 의원이 한 건데 실제 오늘도 조간신문을 보니까 전세 종말론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뭐 종말론까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반전세 또는 이제 월세를 이걸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일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내용 자체는 세입자를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입자 보호에 굉장히 이바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작용 자체가 이제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제도거든요. 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사실 주거비용이 세계 주요국들 따져보면 주거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뭐 40% 이상인 국가나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세로 일반적으로 주거의 어떤 매도 가격이 한 50% 정도? 뭐 굉장히 좋은 위치는 뭐 60, 70%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이자 정도의 어떤 비용을 댄단 말이에요. 주거 비용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월세로 이게 전환이 하게 되면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주거 비용이 소득에서 한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낸 이 임대차 보호법 3법이 결국적으로는 전세를 굉장히 폭등시키고 또 세입자의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마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에서 알고 통과시켰는지 그렇지 않고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뭐 별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전세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매도 매물에 관련된 거, 전세 매물도 거의 0이라고,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 잠재 현상이 있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인삼주대가 전세남부하고 전부 매수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분 와서는 전부 쳐왔어요. 부모한테 3억 증여받고 대출 땡기 60, 5천 2억씩 올라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또 가야 돼요. 기록갱신이야. 내가 더 뛸 거야. 네, 무슨 일 있습니까? 전세도. 네, 평론가님 이제 어제 시장의 반응을 함께 보셨는데 뭐 전세 잠김, 제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좀 우려대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제가 주목해보는 기사는 균형 잡는 게 중요하니까 세입자의 입장, 집주인의 입장. 아까 뭐 임차인, 임대인입니다. 공동으로 동시에 임차인이면서 임대인 사람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입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그나마 4년이라는 안정성이 생겨서 다행이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세를 못 구하게 됐네. 그러니까 이사를 좀 단계에 가야 되는 사람과 지금 쭉 있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또 갈리고요. 집주인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중론이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고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꿀팁.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법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네. 계약을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면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른 법을 들고 오자. 예를 들면 벽에 못 박으면 파손이다. 네. 그래서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부동산 업자들에게 많이 문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은 행복한 주거가 되는 데는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이게 원만하게 풀릴까 걱정이 큽니다. 네. 네, 걱정이 큰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임대차 3법이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히려 전세 대란 이것이 언론의 과장 보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 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언론의 전세 대란 보도가 과장 보도다. 이게 지금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인데 그래서 계속 속도를 더 내겠다. 어떨까요? 시장에 더 악화되는 거 아니지 걱정이 좀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정부나 여당이 현실을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속도를 좀 완화해서 좀 천천히 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면 처벌 만능, 규제 만능 이게 다 이걸로 다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원리를 좀 쳐다보면서 좀 연구를 하면서 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속전속결 하다 보니까 땜질 방식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 다시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보는데 일단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올렸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세금의 전가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이제 세입자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제 재건축에서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실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서울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전세가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장기 보유 특별 공개를 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이 또 실거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세가 없어지겠죠.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또 그런 경우에도 실거주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는 씨가 마르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부작용을 원래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언론의 이제 과도한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좀 직시하지 못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부동산 입법에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이제 다주택 처분해라 이렇게 선언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참모 8명은 다주택자였고 또 처분 시한도 한 달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걸 제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면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정부가 쭉 뭐 발표를 해왔지만 이게 어떤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당신들은 다르게 가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주택자 갖고 있으면서 집을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다 보니 지금 장관과 그다음에 수석비서관 중에서 다주택이 꽤 많은데 이미 지난해부터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은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전히 지금 팔리고 있지 않다가 지난번에 이제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지금 청주 집을 팔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똘똘한 한 채만 남겨 팔았다고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강남의 집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시한을 정해서 매매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들 한 8명 정도가 아직까지 집을 정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개별적인 사유는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또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경우에 실제로 그쪽에 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일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주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등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명이 아직까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 노영민 실장의 지시가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보통 회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요. 집은 요즘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내놓으면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비슷하게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안 팔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뭐 장관 같은 분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내놔서 아니 내가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한 10% 높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인은 안 팔린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딱 내리니까 바로 팔려버렸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아마 물론 이제 정리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를 무조건 판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할 일은 집을 팔고 말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아까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뭐고 시장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공무원들요. 지금 시장 나가서 부동산 업계 다녀보고 이민들 들어보면 밑바닥 이론 다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위에서는 정책의 정당성만 주장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이게 시장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가면 또 부작용이 나오면 또 정책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럼 이제 4년 뒤에 나중에는 이제 집값이 그때는 또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에 맞게끔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상당히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사실상 압승을 거뒀었는데 서울 여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에 35.2%에서 31.4%로 떨어진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32%에서 40%대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뀐 것 서울 민심이 달라진 것 어떻게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굉장히 올리면서 또 공시지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남이나 또 일정 특정 지역은 한 50% 가까이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피부 느끼는 게. 그런데 사실 저도 주위 사람들 많이 만나면 뭐 집이 있는 무주택자가 됐건 주택자가 됐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전세 끼고 한번 집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 근데 저희도 사실 같이 있는 변호사도 있고요. 또 주위에 변호사하면 어느 정도 월급 수준도 꽤 되고 연봉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젊은 변호사는 무주택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현 부동산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전에 1주택 가진 사람 또 다주택 가진 사람도 이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어떤 폭등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또 전세금의 어떤 올라가는 수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사실 각 상임위가 전부 다 위원장이 여당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그런 법이 통과가 아니고 거의 상임위는 당정청 회의처럼 보이고 또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아닌 국회의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걸 보면 거의 만장일치 가까운 수준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당의 어떤 독주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과거 비슷한 여론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 수도권 이전 관련해서도 좀 여론의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돌이켜 보면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야당이 바로 이거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검토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승부수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민주당은 이 여론을 읽고 있었다. 근데 그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는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3% 이상의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 찬성일세. 높았네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때 지역 분포를 보면 호남 광주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충청, 대전, 세종권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부정 여론이 좀 높은 건 서울 정도였어요. 수도권. 수도가 가버리니까 서울 시민들은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체로 평균으로는 과반 이상이다. 근데 그게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겁니다. 49%. 그리고 이 긍정 여론은 43%.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일주일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짜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 사업이라는 이 입장을 더 오히려 역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쟁이 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수도 이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이번 주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재정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뒤에 있는 뉴스 속보 사진이었죠. 거기 보면 대전에서 굉장히 비 피해가 커서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도 너무 크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와서 상당히 비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자, 황 의원 관련해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약간 좀 악의적으로 좀 조작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웃어야 될 순간 또 행사가 있고 슬퍼해야 할 순간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이렇게 당할 악마의 편집이라도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그렇습니까? 배웠고요. 많이 배웠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현종 의원님.
악의적 조작이다 이런 이제 생각은 여전히 뭐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조작됐다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 굉장히 수해가 많이 난 날, 그날 오전에 이제 이 최강욱 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 철험회라는 모임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런 모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뒤편에 이제 이 뉴스 특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전 충청에 특히 대전 지역에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예. 자, 그거 나온 상황에 저렇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이 아니 뒤편에는 지금 대전 지역 사망자 이 소식이 나가는데 저게 지금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렇게 파한돼서 하고 있고 다들 즐거워하고 있으니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자기 지역구에 저렇게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문제제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언론이 뭘 지금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건지 뭐 문제가 되면 자꾸 이제 언론을 탓을 하는데 예. 이 대부분 지금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이재정 의원 두 사람 빼고는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충청 그날 저희들 언론사 같은 경우도 이 수해가 심해서 아파트 단지가 다 침수되고 굉장히 그렇죠. 심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당사자지 않습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잖아요. 분명히 보좌진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의원님 지금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사망자 발생했답니다. 저 같으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더구나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멸사봉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내 지역민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내려가야죠. 못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가서 네. 지역민들한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제 구조는 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역구 의원의 책무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해서 뒤에 뭐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세 차례나 그럼 나 매번 그러면 울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감대를 좀 넓히라는 문제제기인데 그거를 자꾸 악의적 편집이다 했다가 새벽 늦게나 이제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또 민심을 살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세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황운하 의원은 당시에 수해 상황을 몰랐고 어제는 피해 복구 작업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